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만 미국의 71대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냈는데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연준과 현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정정책은 부족한 것보다는 좀 과한 것이 낫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 지난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재정정책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지출이 지난 2009년도 금융위기 대비 약 6배가량 큰 규모라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레리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 국가의 재정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정부는 이 위기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손실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이 전체 피해 규모 이하로 최종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보다 크다면 자칫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09년도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정 지출의 규모는 경제 손실분의 절반 정도 규모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손실분의 3배 규모나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으니 말이죠. 물가 급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상식 이하의 행동에 대해서 학자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대부분 소득 보전의 형태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을 딱 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 피해를 받는 계층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의 개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도 약간의 자원 배분이 되었어야 된다. 이래야 마땅하다라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미 통과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소득 보존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돈다발을 그냥 마구잡이로 쥐어주는 형태의 이른바 소득 보전형 지원책은 그 돈 다 써버리고 나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물가만 속등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물가 상승이 시작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계획 중에 있는 인프라 정책은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머스가 그저 저와 같은 범부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면 그냥 한 귀로 흘려도 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라고. 하지만 국가의 재정을 집행하는 수장이었고 지금도 하버드대에서 명망 있는 교수로 활동 중이라면 그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곱씹어 보죠. 우선 서머스 교수의 기고에 대해서 자넷 옐런 현 재무장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녀는 물가라면 내가 전문가인데 뭐라는 거야 지금? 추가 부양책을 집행한다면 내년까지 정상적인 고용시장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25년이나 가야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라며 포효합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즉각 가세합니다. 물가? 혹시 오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대응할 만한 충분한 수단이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더 우려해야만 한다. 라면서 과감하고 단호한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존의 생각을 거듭 강조합니다. 심지어 파월은 고용의 개선이 국민들의 정신건강 개선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이건 메치니코프 같은 유산균 음료 판매원과 같은 발언을 추가합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연준의 행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완전 다른 진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제롬 파월과 자넷 옐런이 손잡고 실성했거나 아니면 레리가 올 들어 두 번째 헛소리를 한 하버드대 교수가 되어야 될 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제이크 설리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어요. 제가 중국 관련해서는 이 양반의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30대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고 또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전략의 최고위 기획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질서를 돕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야망을 감추었던 중국이 201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둘째, 경제, 외교, 정치적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동맹체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을 고스란히 베끼고 있는데 특히 동맹 시스템을 본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만약 중국의 경제나 정치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두 개의 길은 모두 막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구구절절이 놀랍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구상에 인간이 나타난 이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급입니다. 지구에 딱 떨어지는 순간 캐피탈리스트 혹은 레이버 클래스 두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중세 때는 성주라는 계급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농노가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하필이면 농노의 안방이었다면 그 계급에서 평생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구소련이 잠시 탄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혁명의 주체들 역시 권력의 달콤함을 내던지지 못했고 결국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특권 계층을 만들어 지배 계층으로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온 국민이 평등하는 저 북한에서도 백두혈통이라는 초귀족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투쟁이니 혁명이니 해서 뭔가 그럴싸한 포장을 해봐야 그놈이란 말이죠. 지금은 다르다고요? 천만에요.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머징은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서 레이버 클래스인 이머징과 플런티어 마켓을 간접 지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조 달러를 찍든 10조 달러를 찍든 군소리 안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절대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달러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 그리고 자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그럼 제이크 설리반이 말했던 동맹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다 죽어가던 우리나라를 달러를 쏟아부어 살려냅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공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해준 다음에 동맹이라는 터울을 훅 뒤집어 씌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맹은 그들이 그린 시퍼런 그림, 달러의 가치를 신뢰하게 되고 사용하는 시장에 충실한 일원이 되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달러의 영역을 넓히려는 것을 우리는 패권 전략이라고 하고 그 패권 전략에 동원된 시스템을 동맹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재미있게도 중국이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베끼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혀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영향력을 꾸준히 넓혀왔고 어려운 나라에 대한 원조도 해옵니다. 미래의 위안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죠. 물론 미국의 동맹 시스템을 거부하자, 타도하자 이러는 거 아닙니다. 타도해봐야 레이버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현실을 벗어낼 수는 없어요. 또한 중국을 비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남산의 분실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융인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급적 이 팩트에 입각해서 전망해 드리자는 취지예요.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캐피탈리스트의 반열에 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이야 태생적인 레이버 클래스로서의 큰 터울을 벗어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터울이라는 게 뭡니까? 저 기축통합권자들이 발행한
달러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제이크 설리반의 발언을 탐구해보죠. 중국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 질서를 돕는 역할에 만족한다고 보았다는 대목은 중국이 그동안 레이버 클래스로서의 제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중국은 거의 매년 결코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해왔어요. 선진국이 필요한 물자를 성실하게 생산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제이크 설리반이 지적했던 것처럼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프롤레타리아 혁명처럼 기존의 질서에 대해 반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적재산권을 탈취해서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려 했고 또한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도하게 되죠. 반란군이 생기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 그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이크 설리반은 반란군에 대한 진압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나 혹은 정치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두 개의 길 모두 막힐 것이다라고 말이죠. 요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이 대응이 중요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나 정치를 흔들어서라도 반란군의 성공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죠?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응을 잘하는 걸까요? 대중국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미국은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운다. 첫째, 모든 권력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중국의 급팽창에 맞서 동맹국들과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둘째, 군사적 물리적 균형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전 세계로부터 공감을 받을 만한 방법으로 질서 수립이 주도되어야만 한다. 셋째, 동맹 구축이 시급하다. 당장 대규모 연합이 어렵다면 D10, 요건 이제 G7에다가 세 개 나라를 더한 걸 D10이라고 합니다. D10으로 확대된 동맹 합의체를 먼저 구성해야만 한다라고 말이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을 바로 세우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거지로 줄을 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공감대를 얻을 만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 생각이 맞다면 오는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D10 정상회담을 전후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한층 더 명백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명동에는 화신백화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상권을 장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다가 바로 옆에 건물에 동아백화점이 세워졌어요. 세상에는 화신백화점 독주체제에서 동아백화점이라는 반란군이 생겨난 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관심 1도 없어요. 앞서 거론해드렸지만 구소련에서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 혁명군들은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지배 계급으로 남았으니까요.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든 결국 역사는 캐피탈리스트와 레이버 클래스의 구도를 깨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그놈이란 말이죠. 누가 이기든 우리는 이기는 쪽에서 쇼핑을 계속하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대중 강경파에 속하는 제이크 설리반을 선봉장으로 기용했다는 것은 중국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실마리를 풀어보죠. 호랑이와 사자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대나무 밭에서 싸운다면 호랑이겠죠. 사자가 이기려면 세렝게티 평원이라야 합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을 사상 처음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피해 추정액의 3배를 쏟아 부어서라도 억지로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에서만 미 국채 10년물이 무려 40bp나 올랐어요.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의 환경은 회사체의 부실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진 중국에게는 완전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말했던 중국의 경제와 정치를 흔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반면에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서 월등한 금리를 제공하는 미 국채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금융위기 때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재정을 쏘아 부어서 버블을 만들겠다는 것은 파월과 옐런이 미쳐서가 아닙니다. 미국에게 절대 유리한 매복지로 중국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적 포석인 것이죠. 실제로 레리 교수가 경고했던 듣도 보도 못한 물가 상승을 우리는 이미 도처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비정상 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이 초강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리가 8년 내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한두 개 혹은 절반 정도의 원자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원인이겠죠. 하지만 에브리싱 랠리라면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자산운용사 서머헤이븐의 커트 넬슨은 커피부터 니켈까지 원자재 선물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27개 원자재 항목들이 총 6개월에 걸쳐 모두 함께 올랐다. 이런 모습은 내 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미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금리와 물가에 중국만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6%로 역대 처음으로 국가가 1년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습니다. G7 주요 선진국 평균치가 78%고 미국이 81%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증가 속도입니다. 한국은행의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00조 5천억이나 늘어났습니다. 현재 988조 8천억 원에 달해요. 1년에 10%가 늘은 건데 이런 부채 증가폭에 대한 집계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후 이렇게까지 빠른 부채 증가는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덩달아 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인 1.5%에 근접하는 시기가 오면 적지 않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목 금리보다는 인플레 조정 금리입니다.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조정이 설령 온다고 해도 그게 좀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매수 위주의 전략을 세우시되 인플레 조정금리가 배당 수익률에 근접하게 되면 곧장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